안녕하십니까, 김종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국립국악원을 찾아왔습니다. 국립국악원에 재직하신 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여기 잠시 머무르셨다가 지금은 현재 국민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김희선 교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정도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임을 재임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국립국악원 대리도 직무대리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국악을 떠나서 국악을 포함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립국악원에 큰 기여를 했던 우리 김희선 교수님입니다. 원래 전공은 가야금이지만 어떤 마음, 어떤 바람이 부르는지 갑자기 피츠버그 대에 가서 음악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 통영 18시간 운전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해서 겨우 이 자리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김준선 대표님과 알게 된 건 되게 오래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인터뷰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18시간 운전하는 동안 우리 교수님이 없었다면 제가 18시간 어떻게 운전했을까? 그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재미가 아니야. 우리 한국 음악을 너무 재밌게 풀어가지고 제가 와, 우리 음악 이렇게 재밌네? 하고 느낄 정도로 교수님이랑 강력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오늘 그 우리 차 속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 그때 하신 것처럼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또 평소에 좀 개그를 하는데 오늘 좀 주의해서 가려가면서 조심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음악 인류학이 대체 뭐길래 음악 인류학을 전공한 분이 국립국악원의 연구실장님으로 재직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먼저 음악 인류학이 뭔지 좀 정의를 좀 내리시죠. 설명 좀 해주시고. 음악 인류학이 이제 영어로는 보통 에스노 뮤지컬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에요. 에스노 뮤지컬러지. 이제 에스노는 에스닉. 민족적인, 민속적인, 혹은 종족적인 이런 말을 갖고 있고, 뮤지컬러지는 이제 음악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연구하는 그 학문 중에 서양 음악을 연구하는 주로 우리가 보통 히스토리컬 뮤지컬러지라고 하는 음악 사학적인 연구를 많이 했고, 혹은 음악 체계학, 그죠? 시스테매틱 뮤지컬러, 그래서 음악을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을 한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주류의 음악학이었다면 1940년대부터 해서 50년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성장한 학문인데 비서구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비서구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오리엔탈리즘과 관계에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이제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비서구 음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음악, 아프리카 음악, 그 대중음악, 전 지역 다른 로컬에 있는 다른 지역의 음악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음악 연구를 서양의 엘리트 음악인 서양 클래식 음악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고, 그 중에서도 작곡가들만을 연구해왔고, 또 작곡가들의 작품을 주로 연구를 해왔다면, 이 음악 인류학이라는 학문은 음악에 대한 생각을 음악 문화로 확장을 시키고요. 그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들, 여러 음악의 문화적인 맥락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역사, 그거 관련된 사람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좀 일종의 문화 연구인데 그걸 음악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의 연구 대상이 클래식 음악이 아닌 다른 음악으로까지 이제 그러니까 대중음악 연구도 하고요. 저희는 대중음악까지. 네, 대중음악까지 포괄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차원에서 서구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서구 웨스트라면 나머지 더 레스트라고 그랬거든요. 그 나머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 떨거지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아주 오랫동안 별로 연구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시각으로는 자기들의 음악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악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민족음악학 혹은 종족음악학이라는 용어로도 그 전에 소개가 되었던 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텍스트 중심이나 이제 이런 작곡가 중심으로만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작곡가가 없는, 하다못해 유럽의 민속음악도 작곡가가 없는 음악인데 연구의 대상이, 자생적인 음악들.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의 음악들, 삶 속의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에서 음악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서구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것을 저희는 문화 상대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음악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학문의 방식은 한국 음악을, 전통 음악일 수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 100년 넘게 한국에서 그야말로 현지화가 됐건 한국인에 의해서 공연이 됐던 했던 한국의 양악도 사실은 그 연구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음악을 포함한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 뭐 풍습,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이, 언어, 역사, 언어, 사회, 음악에 대한 생각, 어떤 것이 음악인가, 어떤 것이 음악이 아닌가도 문화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음악만 해서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음악학을 기본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역 음악들도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동아시아 음악이 제 전공인 셈이었고요. 그 안에서도 또 한국 음악이 전공이지만 동남아시아 음악, 뭐 아프리카 음악, 남미 음악 이런 음악들, 전 세계 음악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또 공부를 했고, 파퓰러 뮤직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여러 또 뭐 문화 인류학적인 연구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또 공부는 아주 지겹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몇 년 동안 공부하신 거예요? 피츠버그 대학. 네,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96년에 학교에 가서 졸업은 2004년에 했어요. 8년. 네, 그런데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아이들도 좀 낳고, 조금 낳았어요. 둘 낳고. 네, 좀 낳았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조금 뭐 중간에는 뭐 딜레이도, 네, 딜레이도 좀 생기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때 혹시 뭐 그 잠깐 네. 휴식하는 시간에 혹시 개그 공부? 아니에요. 그거는 휴식이 아니라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둘을 키우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공부하면서 병행을,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네, 아이들 둘 낳고 키우고,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끝냈을 때 내가 세 번째 아이다, 이거는 나의, 그렇게 얘기를 박사 논문 자체가. 네네, 박사 논문이 나의 세 번째 차일드다. 그거 이렇게. 탈북아니라고 산고의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네, 그럼. 그렇죠. 거의 뭐 그렇게 이제 잠도 안 자고 못 자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공부를 했죠. 근데 뭐 2시간, 3시간 자고. 그런데 그렇게 음악 인류학을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네. 그게 네. 우리나라 국악, 우리는 이제 국악이죠. 네. 국악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큰 그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왜냐하면 음악은 예를 들어서 서양의 클래식 음악, 오페라 같은 음악은 어쨌든 제국주의가 됐든 뭐 식민주의가 됐든 서구 중심주의와 함께 서구의 어떤 그 팽창과 함께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면서 일종의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 그거는 원래 있던 용어가 아니잖아요. 식민지의 원래 그 독일어든 뮤지크, 영어로 뮤직, 그게 이제 일본에 가서 온가쿠, 한국에 오면서 음악, 그리고 뭐 중국에 가서 인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서구 음악이 음악의 어떤 보편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음악들은 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음악이 한 번도 국악이 조선시대에는, 식민지 이전에는 음악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소리라고 했어, 맞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불렸지, 그것을 그렇게 국악, 나라의 음악이든 어떤 음악에 이름이 붙었을 때는 외래 음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고자, 그다음에 서양 음악이 음악의 보편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로서의 어떤 용어가 생긴 것이 사실은 국악이기 때문에 그런 국악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좀 논쟁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학창 시절에도 과연 국악이라고 하는 게 맞는 용어냐라고 하실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보편성을 갖는 게, 오페라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보편성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 실제로 또 그런 음악을
보편적이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음악들이 특수한 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음악 같은 전통 음악이 계속해서 뭔가 특수한 음악으로 소개가 되어 왔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이런 문화 다양성의 시각을 가진 음악 인류학의 관점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좀 더 높은 차원, 상위 차원에서 음악 전반의 어떤 보편성, 양악으로서의 음악이 아닌 그쵸? 전 세계의 어떤 음악으로서의 보편성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로컬의 특징을 담은 여기에 미학과 여기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여기에 오래된 역사가 담긴 그런 음악으로 특수성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당히 저희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인류학의 공부가 실제로는 이제 전통음악 또 한국음악 전반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보편성을 토대로 우리 음악을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또는 학자들한테도 뭔가 전달할 때는 보편성을 토대로 전달하면서 그 안에 특수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우리 음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빠를 텐데요. 제가 보기에 음악 인류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접근이 굉장히 용이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명을 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음악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음악 전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와 유사한 여러 뭐 어떤 식민주의를 같이 겪었다든지 하는 그래서 좀 글로벌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음악을 그냥 이렇게 이 한반도 땅에 있는 그 음악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의 특히 이제 지난 100년의 흐름을 통해서 100년. 다른 지역들 글로벌한 여러 변화들이 어떻게 이 땅의 음악에 영향을 주었는지 예를 들면 외래 음악이 소개가 되었고 제국주의를 통해서 식민지를 통해서 또 그 미셔너리를 통해서 또 뭐 종교를 통해서 그렇지.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한국 음악이 지금의 한국 음악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르를 서양 음악이니 국악이니 모든 걸 이렇게 포함해서 통시적으로 보는 거죠, 통시적으로도 보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또 여기에 이제 우리 같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 있다면 그 역사성을 또 배제하고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시성과 공시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때 통시적이고 공시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당대의 글로벌 맥락들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 상당히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음악의 좌표를 설정하려면 크게 봐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 걸 알려면 음악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를 하시네요. 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이 지금 교수님과 인터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왜 내가 진작 몰랐을까? 네. 왜 진작 여기 콘서트홀만 가고 여기는 오지 않았을까? 막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김희선 교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지게 믿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나서 또 이동을 해야. 네. 밖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밖에 한번 나가서 얘기해 볼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그 사실은 국악이라는 거, 자, 음악 인류학도 좋은데 국악은 국악으로서 국악 전문가들이 그 국악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주안점을 두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뭐 음악 인류학적으로 봐가지고 말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양자가 다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양자가 것이죠. 더 균형을 잡아야 한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국악 연구는 실제로 양악 연구, 한국에서 양악 연구는 한 1980년대에 음악학이 한국에 소개가 됐다면 한국에서 국악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거의 20세기 초반부터 왜냐하면 조선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악 혹은 지역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더 이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요. 실제로 우리가 국악학이라고 얘기하는 국악학. 그렇죠? 그것은 194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해방 이전이네?
그렇죠. 43년에 이제 사실은 이해구 박사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유명하시죠. 네, 논문을 기점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잡고 그다음에 국악학회도 1960년이 되면 이미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의 양악 연구보다 국악 연구가 훨씬 더 역사 오래됐고, 있겠네요. 네, 그 왜냐하면 원래 또 오래된 음악 여기 이 땅에 더 오래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이제 역사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까 박물관에서 보셨지만 국악박물관에 또 오시면 저희가 전시가 잘 되어 있는데 고문원들, 고악보들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한국 전통음악의 음악사, 그다음에 또 음악의 내적 구조, 그다음에 당대의 사실 음악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연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의 사실은 그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러니까 전통음악 중에서도 뭐 이런 궁중음악도 있었고요. 궁중 조선시대에 계속 있었던 궁중음악도 있고 또 민간에서 연주되는 예술음악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판소리, 산조, 신화위 그런가 하면 또 삶 속에 존재했던 음악들이 있어요. 풍물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굿이라든지, 뭐 마을꽃 같은 것들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음악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연구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음악도 연구할 수 있고, 그들의 삶과 관련된 또 연구를 할 수 있고, 철학적인 연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음악의 연구가 한결 더 오래됐고, 그다음 그 깊이가 사실 좀 아주 깊은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게 근데 네, 그래서 그런 연구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문화를 함께 동시에 바라보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이 서로 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죠. 네. 그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라 시대, 그다음에 고려 시대, 그다음에 조선 시대. 네. 꾸준히 우리 그 지금으로 보면 정부죠. 정부에서 그걸 관리하는 기관까지도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존재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네. 드문 현상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정도예요? 맞아요, 예,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는 지금도 그 황씨를 위한 국내청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긴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 그 문화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문화가 실제로는 식민지와 함께 단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명맥을 유지하고 이어져 오다가 1951년에 국립국악원이 이제 그 조선 시대의 장학원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음악을 관장하던 장학원, 그 기관, 그 기관을 이제 일제 시기에 이황직에 있던 이황직 아학부가 그것을 명맥을 유지하던 것을 이제 국립국악원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적인 기능을 했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은 문화적인 가치를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게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럼요. 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 음악이고 이 우리 음악은 우리가 자손 대대로 영원히 남겨주어야 할 아주 그러니까 이 음악의 가치를 우리가 잘 가지고 그렇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그런 중요한 음악인 거죠.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의 음악을 세계 시민들이 다 같이 인정하고 같이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음악 인류학의 역할이 크고 지금까지 국악연구실장으로서 우리 교수님께서 해왔던 일이었었고. 근데 이제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한국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 네, 음악. 네. 한국 음악을 뭐 정의한다기보다는 한국 음악 범주에는 반드시 북한 음악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이죠. 네. 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냉전 시대 때문에 남북한 갈라져 있고 그리고 북한 음악을 함부로 건들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인가 그때 북한 음악 그 자료집을 만들고 그때 책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전시회도 했습니다. 네. 네. 야, 이거 북한을 건들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나 안기부한테 얼마나 시달렸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적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네, 뭐 전혀 시달리지는 않았고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주요 인물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편법으로 한 거는 없었고요. 모든 것은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저는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꿈을 꾸면 그게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생기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북한 음악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북한 음악은
이제 현실로 있는 예전에는 그걸 반공법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름이 명칭이 반공법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네네 국가보안법 보안법.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북한과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하거나 할 때 그런 어떤 법에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요. 그다음 또 북한은 실제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류를 민간 교류나 국가 교류에서도 어려운 여러 차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린 것은 불과 이제 우리가 70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아주 달라졌죠 음악이. 근데 그런 음악을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반공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그 음악도 크게 보면 한민족의 음악이고 한반도 땅에서 벌어졌던 어떤 음악적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간이 지난 후에 물론 통일이 되면 더 좋겠고요.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북한 음악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국립국악원에 제가 오기 전부터 국립국악원은 그 북한음악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었고 이미 시작을 하고 네, 있었구나. 그렇죠. 시작을 하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 사실 중심에는 약간 전통음악 중심이었죠. 전통음악, 뭐 전통춤 이런 것이 중심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 음악도 전통 음악, 전통춤 위주로 됐겠군요.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이제 사실 1988년에 전부 이제 해금, 그러니까 월북인에 대한 이제 해금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예전까지 이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 그러나 또 쉽지는 않은 네,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잘했어야 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그렇죠. 저희한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음악은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제도화 과정에서 양악, 국악, 이렇게 대중음악 이렇게 나뉘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이게 약간 섞여 있기도 했고 이게 그러니까 외래 음악이 들어오면서 여기 현지에 있던 음악들과 경합하기도 하고 또 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음악 문화의 어떤 기초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제도권을 통해서 양악, 국악, 대중음악 이렇게 이제 나뉘었는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제 민족음악이 되게 중심이 돼서 그것을 이제 사실 다 합한 민족음악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많이 달라요. 우리 피아니스트는 차이콥스키를 치고 네. 쇼팽을 치잖아요. 북한의 피아니스트들은 맨 처음에 치는 게 민요를 쳐요, 피아노로. 오. 그래서 북한 완전히 다르구나. 네네. 그래서 출발이. 민족음악에 서양 음악을 민족음악에 그러니까 종속시킨다, 복종시킨다. 그래서 주체음악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랑 그 70년간 음악의 상당히 어떤 현실이 많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겠다, 그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국악, 전통음악에 해당하는 어떤 것만을 추출해서 연구하는 것, 갖고 오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북한에서는 민족음악이라는 형태로 이걸 양악과 국악과 뭐 이렇게 나눌 수 없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서 그것을 사실은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근데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중요한 건 그 북한 음악을 네. 자료를 채집한다는 게 수집한다는 게 네. 그냥 앉아가지고 전화 한 통 하고 뭐 그건 서류 쪽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현장도 뛰어야 되고 사람을 네, 만나야 되고 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또 정보도 많이 있었고 해외에 여러 해외에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키웠어요. 카자흐스탄에 네. 북한 음악이 지금 남아 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사실은 북한 음악이 남아있는 이제 소스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략 알려져 있어서요. 이제 그렇게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조금 이따가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까는 너무 시끄럽대, 지금.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야유에서 했으니까 다시 안에 들어가서 아니 지금 공연하는데 지금. 아 그래? 다시 더 시끄러. 그럼 끝났어? 30분만 안 돼. 다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예. 어디까지 아까 마무리했지? 그 자리가 좋더라고. 아, 그래요? 좋더라고. 네네. 앉아서 하는데요? 앉아서 네네. 왜냐면 정말 기차가 났어. 그래 이제 차이 좀. 네, 그럼 여기 마무리할까요, 여기까지만?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 음악의 그 자료들이 대략은 어떤 곳에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 백방의 노력을 했고, 그것도 설득 작업도 필요했고, 그 설득 작업에는
당연히 이제 그 자료를 가진 분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북한 음악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터부시했지? 때문에 네네 그런 터부시. 것들이 오래된 그 반공주의 시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설득 그러니까 북한 음악을 뭐 반공주의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미래 자산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수집해놓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또 잘못하면 국외로 그러네. 유출이 될 수도 맞아, 있는 맞아.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지금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해외의 옥션 같은 데서 북한 자료가 엄청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되게 어렵게 수집을 해서 갖고 있지만 해외에선 그걸 이미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가 식민지 시기에 많이 유출이 됐듯이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북한 음악도 우리 자산인데 우리가 나중에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아주 희귀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반도의 음악은 한반도로 가지고 오자. 그렇지.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상 우리나라 음악을 굉장히 그 애국적인 자세에서 공부하시는 분 같아요. 북한 음악에 막 여기 흩어져 있는 거 다 그래도 한반도 음악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 한반도의 정체성이 음악의 정체성이 유지가 된다. 이런 막 투철한 뭐랄까 애국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왜냐면 우리 선생님 원래 가야금을 이제 네. 제가 이거 사람들 모를까? 가야금을 전공하셨다가 그렇죠. 갑자기 네. 아이씨 나 가야금 재미없나? 나 재능이 없나? 이래서 간 건지. 네. 옛날에 뭐 지혜리 선생님도 가야금 네. 그때 독주에도 가보고 막 네, 그랬는데 그때도 네. 선생님은 제 독주에는 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못 제 갔어요. 독주에는 안 오셨어요. 그 옛날. 네. 그런데 이제 음악 인력을 전공을 바꿨는데 네, 사실상 왜 가야금에서 바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게 많은 분들이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해외에 이제 음악학자는 이제 실기가 안 돼서 맞아. 망한 예술가가 음악학자가 된다는 말이 다 있는데 연주 못하니까 갔다 이렇게. 그렇게들 하는 게 약간 농담처럼 있는데요. 뭐 사실 또 그 틀리지는 않아요. 아, 틀리진 않고 근데 저도 예술가 가야금을 관둘 생각이 있었지 한 번도 제가 관둔 적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제 그렇죠. 연주의 기회가 없을 뿐 없을 뿐이고. 지금도 포털에 절 찾으시면 제가 가야금 연주자라고 나와요. 제가 그거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제 연습도 많이 못하고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연주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연주 활동 많이 하셨잖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네네, 많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일단 좀 이렇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황병기 선생님을 모시고 오는 거는 이제 좀 비싸잖아요. 많이 비용이 되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교민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분들. 아니 교민들이 아니면 학교나 저는 박물관이나 제대로 된 극장에서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정식으로? 그럼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또 나름대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가야금 연주자로 이렇게 알려져서 좀 그런 초청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여기서 연주를 많이 하면서 하던 실력으로 미국에 가서 처음에 연주를 하니까 연주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저를 소개할 때 I'm the best 가야금 player in the US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뭐 조금씩 연주 기회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베스트 가야금 플레이어 인 피츠버그 뭐 나중에 피츠버그로 네, 찍었어. 네, 뭐 베스트 가야금 플레이어 인 디스 룸 뭐 이렇게 네,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도 이제 연습할 시간은 많이 부족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에 계신 더 실력이 좋으신 진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초청을 해서 기획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술가로 시작한 이 커리어 학자로 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음악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애정 그래서 저는 음악은 여전히 현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 중심. 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도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사실 제가 예술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갖게 된 어떤 뭐 태도라 그럴까요? 지향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야금을 뭐 그 후로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연주 한번 하는데 이제 여러 해프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랜만에 하다 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뭐 옷도 안 맞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또
저기 거기에는 해외에서 이제 그 반주자, 장구 반주를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 교수님이 장단을 쳐주셨는데 중몰이는 12박이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음악은 3박 기준으로 3박이 4개면 12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장단을 12박을 쫙 쳐주셔야 되는데 11박을 치신다든지 이러면 이제 저는 또 당황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에피소드 많았겠다. 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이게 가요음으로는 내가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해외에서 그 재미로 좀 할 때는 하고 그러나 뭐 제가 연주자로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그래도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해요. 해외 그러니까. 공연 갈 때 선생님들이 이런 거 시키세요. 3파트 그 둥둥 이거 있죠. 그러면은 이제 가야금도 하다가 나가서 3회도 보다가 다시 앉아서 하다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오히려 그게 재밌지. 그렇게 좀 했었는데 그것도 요즘은 잘 안 불러주셔서요. 제가 안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잘 안 불러주셔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주자라고는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지금은 이제 연주계는 떠났고요. 떠났고 오히려 현장을 떠도는 아니에요.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음악학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술가들을 너무 존경해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실제로 음악의 역사를, 한국 음악의 역사를, 근현대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그 한국 음악의 한 중심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의 좌표가 어디야? 그 좌표를 알고 연주 활동하는 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알려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지금은 뭐 너무 잘 아시지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미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아, 맞죠. 그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악이 때는 이때다. 이때 나가야 돼. 때는 이때다 해서 저는 우리가 충분히 전통음악은 세계적으로 뭐 이거는 아까 애국주의 뭐 그러셨는데 저는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또 위험성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보다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음악이 소중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음악도 아프리카 음악도 또 클래식 음악도 다 소중한 음악, 대중음악, 재즈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계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음악이 전 세계에 알려져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알려진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음악을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우리 공동의 인류 공동의 음악 문화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공을 하고 소개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음악이 우수성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산업시대 우수하지만 자연스럽게 그건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음악이 워낙에 우수하니까. 근데 우수하니까. 네, 예술적으로 우수한 이 음악 또 예술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시기가 이제 전 세계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한국에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가치가 있는 전통이 있는 나라라는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알리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이제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한데 학계, 전 세계 글로벌 학계에서 예전에 기존에 우리가 서양 음악사 중심의 음악사 대신에 지구 음악사를 연구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전통 음악은 지구라고요. 그러니까 월드 음악은 또 월드 뮤직은 조금 더 개념이 다른 상업적인 개념으로 시작된 용어여서요. 그러니까 글로벌 뮤직 히스토리, 그러니까 글로벌 뮤직 히스토리라고 영어로는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서양 음악사 중에서도 서양 작곡가, 그다음에 작품 중심의 음악사 서술에 대해서 좀 탈식민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 세계 음악 역사로 다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의 음악이, 한국의 전통음악뿐 아닙니다. 전통음악, 대중음악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우리 또 저기 예술전당에서 하고 있는 가곡 이런 운동도 있듯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또 북한 음악 포함 이 모든 한반도에 있는 이런 음악들 또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만든 음악들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있다. 것을 함께 서로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배타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민족주의가 강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서 있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월드뮤직이라 그래서 다른 나라 음악, 이제 음악 인류학이 관심을 가진 다른 지역의 음악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좁은 편협한 어떤 음악의 범주를 더 넓히고 우리도 이제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음악이 더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음악에 대한 어떤 편견들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던 그러니까.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던져버리고 이게 이제 문화 식민주의이기도 한데 우리가 네. 오페라면 이태리 오페라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네. 이것도 사실은 그게 일종의 문화 식민주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럴 수도 우리가 창작 있고요. 오페라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가 있고 그거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오페라를 한다면 그것도 규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마인드를 이제 바꿔야 되는 시대가 예, 온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뮤지컬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우모자라는 뮤지컬이 한국에 우모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잘 몰랐던 아프리카의 음악과 문화와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삶 같은 거를 음악을 통해서 그 뮤지컬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그 공연이 크게 흥행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 가치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소화될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음악에 대한 어떤 계급과 연동돼서 생각했던 어떤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음악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중심적으로 좀 바라봤던 그런 제국주의적 시각이에요. 그런 시각도 좀 벗어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페라도 한국적인 오페라에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오페라라고 그렇죠. 하는 장르는 상당히 보편적인 어떤 음악 하나의 장르예요. 보편적인 장르이지만 그 안에 담는 내용은 얼마든지 한국적일 수 있는 것이고 그거 다 귀중한 거 가치가 있는 네, 건데. 그리고 그것을 부르는 한국 가수를 얼마나 잘 부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한국 음악에서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 대화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물으셨을 때 저는 국악학자냐 뭐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한국 음악 문화 연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한국 음악. 네, 이 한국 음악의 연구의 대상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이렇게 그 칸막이 안에 있는 뭐 국악 따로, 양악 따로, 대중음악 따로가 아니라 또 여기에 이제 또 세계 시민으로서 다른 지역의 음악들에도 관심을 갖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끝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께 대해서 붙인 이름인데 네. 아, 국악계의 정조대왕이다. 내가 보니까 이게 좀 과한 별명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매장을 하는데 네.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을 매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스님께서 연주 활동을 계속했다면 그 칭칭 그 시하 밑에서 또 눈치 봐야 되고 어떤 누구를 사사이느냐 어느 계보냐 이게 따지다 보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스님은 어쨌든 틀을 깨고 정말로 우리 음악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국 음악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오로지 그 목표를 가지고 남의 눈치 안 보고 다 일을 해왔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교대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는 네. 뭐 감사하고 개인적인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그저 이제 개인적인 학자로서 제가 관심사 가졌던 것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또 현장 중심의 이제 학자로 연구자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데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정도이고요. 그렇게 저를 대단하게 해주시면 제가 곤란하고요. 아니 곤란할 게 뭐 있어요. 네네. 사실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평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가야금 처음 한국 와서 이제 귀국 후에 독주회 한번 할 때 기자님이 써주신 게 있었어요.
그 탤런트 김희선만큼 미모를 갖춘 연주자 김희선이 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더 듣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이거든요. 우리 네, 농담이고요. 우리 교수님 네, 아주 저는 눈 보세요. 너무 이쁘시고. 네, 저는 네.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한 뭐 무슨 생각을 갖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어떤 뭐 한 사람의 연구자가 그 변화를 그러니까 저는 음악학이나 음악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공부한 것들이 또 우리 음악의 어떤 길을 그동안 왔던 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담론이나 우리 것들에 대한 또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악을 많은 분들이 국악 전공자들이 해야 되는 거, 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하고 국악인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는데 사실 국악은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그러니까 한국인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산이죠. 국악인들의 것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전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악을 뭐 약간 우리 걸 좀 들어주세요. 혹은 계몽주의적으로 우리 건 좋은 거니까 강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혹은 시민들이 스스로 이 음악은 내 거였구나. 그리고 이 음악이 걸어왔던 이 알게 하는 거죠. 어려운 길들 혹은 가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가꾸고 같이 함께 그 가치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이제 인터뷰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서양 음악이고 우리 뭐 국악이고 또 월드뮤직이니 많은 것들이 결국은 특정한 내가 사랑하는 음악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배타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예.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네. 오늘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타성의 벽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걸 여전히 배타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거고 옛날에 제국주의가 아까 서구 음악과 비서구 음악을 나누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서양 사람들이 동양 음악이라고 또 폄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런데 그걸 서양 음악은 어쨌든 그것도 이제 문화 선진국인데 이 진보하면서 한국 음악을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유럽의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음악을 발표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나둘씩 이제 배타의 벽을 무너뜨리는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악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19세기 초반에는 비교 음악학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서양 음악과 비서구를 비교해서 사실 그 연구의 목적은 서구 음악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한 거였다면 그것에 대한 성찰로서 195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어떤 음악이 어떤 음악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문화 다양성의 시각을 갖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음악은 그 문화의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한국 사회는 그동안 서양 음악 중심의 어떤 그런 음악 문화가 중심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뭐랄까 중독이랄까 아니면 쇠뇌를 당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K 클래식, K 오페라, K자를 부르면서 계속 전 세계로 우리 음악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은 좋으나 그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다른 음악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자세가 정말 선진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네,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음악 인류학을 네. 전공하신 박사님의 앞으로의 꾸준한 노력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인터뷰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인터뷰 만족하십니까? 네, 뭐 맨날 밤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좀 더 많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정말 오늘 교수님 짧은 시간에 긴 얘기 많이 못했는데 다시 한번 모시고서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